대여섯 명이 모여서 밥을 먹고 술을 마셨다. 나중에 20, 30년 후에 이 중에 두세 명은 암에 걸릴 거다. 확률적으로. 암세포는 분열하는 세포고, 분열은 어떤 의미에서는 생식을 의미합니다. 이 생식의 스위치를 생존의 스위치로 내적 환경을 바꿔야 되거든요. 불교에서는 뭐 부추, 마늘, 파 이런 것들을 오신채라고 해서 금합니다. 저는 현대인들, 특히 이런 암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적극 권장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저는 한의사 김영찬입니다. 종로구 명륜동에서 한의원을 하면서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고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진료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분들과 함께 배워가는 그런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 의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에너지의 절반 정도를 그 진단하는 순간 소진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어쨌든 암은 만병의 황제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현대인에게 굉장히 무거운 느낌, 암하면 죽음이 연상되는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암을 진단을 받으면 우리가 수술, 항암 화학요법, 그리고 방사선요법으로 대표되는 표준 치료를 기본으로 진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이 일어난 부분을 수술로 정말 깔끔하게 제거하고 관리를 잘 한다면 수술만큼 좋은 치료법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표준 치료를 기본으로 해서 암 치료를 접근을 하되, 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암을 잘 이해하고 치료를 준비하는 것. 또 표준치료 과정이 상당히 몸과 마음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준치료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고, 그러니까 치료를 우리가 완수해낼 수 있는 어떤 몸 상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 그리고 표준치료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잘 한다면 단지 치료 뿐만 아니라 치료 후의 삶,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암을 진단을 받고 어떤 치료를 한다고 해도 암은 완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암은 관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관해라는 건 암세포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진단을 할 정도로 고형암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 연호는 적어도 10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어떤 암세포가 서로 간의 경쟁을 통해서 어떤 집단을 형성하고 단일 클론을 만들어서 걔가 우리가 진단할 정도까지 커지려면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암이 커지는 동안 우리 면역 시스템이 암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 치료를 통해서 관해라는 진단을 받았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암이 발생하게 된 내 몸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암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 몸의 환경이 암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암 치료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치료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발생한 암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나, 어떤 환경에서 걔가 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가를 봐서 암에 재발하지 않는 그런 내적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치료 후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요, 암 치료에 1년, 2년 정도까지는 굉장히 집중해서 생활관리를 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인지라 3년, 4년 지나기 시작하면 조금씩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뭔가 생활에서 안 좋은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내 의지만으로 잘 되지 않을 때 선생님들의 치료나 관리 조언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암 치료 후에 5년 생존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5년간 재발하지 않으면 이 암에 관해서는 이제 다 문제가 없어졌다. 유방암 같은 경우는 10년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 환자분들 같은 경우 항암제를 예전에는 5년 복용했는데 지금은 5년 이상 복용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암이라는 게 진단과 치료 어떤 이런 것들도 많이 증가했지만 현대인의 삶이 재발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도 의미하기 때문에 이후의 생활들을 통해서 암이 재발하지 않게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생활관리에서 식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구성하는 어떤 재료가 되고,
그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나를 움직이게 하고 숨쉬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거, 그게 모두 다 내가 먹는 음식으로부터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는 건 이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건강한 음식이 건강한 세포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암 환자분들에게 또 그렇고 다양한 면역 관련 질환 분들에게 권하는 게 보통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맑고 건강한 물을 마시길 권합니다. 우리 몸은 한 60% 이상이 물이잖아요. 근데 요즘 분들이 음용할 수 있는 생수가 아니라 다양한 차, 다양한 음료 이런 것을 통해서 수분 섭취를 하는데, 수분 섭취의 기준은 그냥 음용 가능한 맑은 물을 충분히 드시길 권합니다. 저희 환자분들만 봐도 중증 질환이나 만성 질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몸에 물이 부족하고 또 세포 내에 물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맑고 신선한 물을 드실 걸 권하고요. 두 번째로는 물과 세포를 구분해주는 막이 있죠. 세포막에는 좋은 기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때 막 크릴 오일 이런 거 유행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포는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는 세포막을 구성하는 좋은 기름이 필요하고, 저는 이런 좋은 기름의 어떤 원천으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들깨에서 짠 들기름, 그 중에서도 저온에서 압착한 생들기름을 환자분들에게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서양에서는 이와 비슷하게 아마씨유도 권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저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발효식품들을 권하는 편입니다. 전통적으로 발효시킨 우리나라 한식간장이라든가 한식된장들 쓰고 발효시킨 청국장, 김치 이런 것들을 좀 풍부하게 드실 것들을 권합니다. 자연적인 발효 과정을 통해서 본래 가지고 있던 영양들을 보존하면서도 분해가 되면서 우리가 소화 흡수되기 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통적인 발효식품들을 충분히 드시고, 또 음식 맛을 낼 때 전통적인 간장이나 된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고추장도 마찬가지겠죠. 맛을 내는 습관들을 들이면 인위적인 맛을 피하고 삼가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좋고 맑은 물, 그리고 좋은 기름, 그리고 전통적인 발효식품, 이 3가지를 저는 환자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암이 싫어하는 음식도 있겠지만 암이 좋아하는 음식도 있겠죠. 암은 그 본질이 끊임없이 분열하는 아이들입니다. 숙주가 죽든 살든 내가 먼저 살아야겠다,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그런 성질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즉시 에너지화 할 수 있는 당이 풍부한 거, 단순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조금 슬픈 이야기지만 제가 만났던 암 환자 중에 암의 표준 치료를 마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서 실패해서 암이 재발해서 안 좋은 결과를 얻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분이 굉장히 먹고 싶고 먹었던 음식이 바로 단팥빵이었습니다. 단팥빵 하면 정제된 밀가루가 있고 안에는 당과 함께 버무려진 팥이 있죠. 이게 정말 달콤하고 맛있지만 입에 잠깐의 달콤함, 즐거움을 거치고 나서 우리 몸에 들어가서는 환호하는 것은 암세포들이겠죠. 암세포가 거두는 자기들의 즐거움,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암세포와 나 사이의 줄다리기에서 내가 지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빨리 혈당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당, 가공식품, 정제된 탄수화물 이런 것들은 조금 삼가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암 환자분들의 식사법을 권할 때 어떤 음식의 기준을 세운다, 이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막 먹어야지 이걸 1년 내내 먹지 마시고요. 제때제때 계절에 나오는 신선한 식재료들을 내가 가능한 고루 다양하게 섭취한다,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무슨 녹즙을 한 잔씩 마시는 분들도 1년 내내 먹는데요. 생각해보면 재료가 되는 것들의 어떤 상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건강한 시절에는 그걸 먹지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식재료들이 건강하게 나온다면 그 계절에는 그걸 먹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식재료, 그리고 다양하게 먹는다, 중요합니다. 다양한 것들을 섭취해야 어떤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맷집이 길러집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암 환자들에게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요. 저는 열량 제한이라고 부릅니다. 즉 칼로리 제한을 어느 정도 해야 합니다. 암세포는 분열하는 세포고, 분열은 어떤 의미에서는 생식을 의미합니다. 이 생식의 스위치를 생존의 스위치로 내적 환경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배고프다, 뭐가 부족하다 신호를 우리 몸에 자꾸 줘야 됩니다. 그러면 수익이 부족하면 살림을 알뜰하게 하잖아요. 우리 몸도
뭔가 들어오는 열량이 부족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알뜰한 살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생식보다는 생존으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되고, 전 이러한 방향 전환이 암 환자들의 건강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건강한 음식을 과하지 않게 조금 부족한 듯 먹는다, 이 정도 기준을 가지고 음식을 섭취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암 환자분들에게 피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식습관은 밤 늦게 먹는 겁니다. 모든 기관들이 밤에는 쉬고 회복하고 면역계의 활동들이 활발해지면서 문제가 된 걸 복구하고 처리하거든요. 우리가 밤 늦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처리하느라고 본래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되고, 본래 해야 될 일들을 못해서 쌓인 데미지가 계속 누적되게 됩니다. 이건 암의 발생에도 영향을 주고 암의 재발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제가 강조하는 것은 공복감입니다. 먹는 게 너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서 그런지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먹습니다. 그러지 말고 때에 적당히 먹고 공복감을 즐기는 그런 식습관을 가지신다면 암 환자분들의 건강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에게 식생활에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음식에서 이런 해독을 좀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돕는 음식들을 권하는 편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저는 약간 매운 향이 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좀 권하고 있는데요. 불교에서는 뭐 부추, 마늘, 파 이런 것들을 오신채라고 해서 금합니다. 우리 몸의 기운을 어떻게 들뜨게 하고 동하게 한다, 이런 측면에서 금하고 있는데요. 저는 현대인들, 특히 이런 암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오신채를 적극 권장하는 편입니다. 파나 마늘이나 부추나 뭐 양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손질을 하다 보면 약간 매콤하고 아리고 이러죠. 이런 것들에 어떤 유기 황 성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황 성분은 우리 몸에 이루고 있는 세포의 진화 과정을 봤을 때 세포들이 어떤 해독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필수적인 성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토양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대인들이 해독을 해야 되는 물질들의 섭취나 상태는 늘어나는 데 비해서 이거에 필요한 것들의 섭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통해서 해독 기능들을 활성화하면 독소나 염증을 일으킬 만한 물질들이 축적이 되지 않게 되고 우리 몸이 좀 더 정돈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죠. 매콤한 맛이 나는 것 외에도 양배추나 뭐 브로콜리 같은 어떤 십자합과 식물에도 황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의 섭취를 통해서 생활 속에서 우리 몸이 스스로 해독하는 힘들을 키우고 돕고 식생활을 권하고 있습니다. 내 기호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맛있게 느끼는 대로, 다만 식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영양이 너무 파괴되지 않을 정도로 조리를 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마늘 같은 경우도 쪄서 먹어도 좋고, 뭐 홍마늘처럼 발효를 시켜서 먹어도 좋고, 뭐 당에 큰 문제가 없는 분들은 이전에는 왜 꿀에 마늘을 재워놨다가 차처럼 먹기도 했습니다. 부추도 부추를 잘게 썰어 놓고 뭐 밥을 해서 먹을 수도 있고, 생으로 나물을 무쳐서 먹을 수도 있고, 양파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음식들에 쓸 수가 있죠. 양배추 같은 경우도 데쳐서 먹을 수도 있고 김치를 담아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잘 먹기 위해서는 맛있게 조리하는 법, 나한테 맞는 조리하는 법을 익히면 좋거든요. 영양의 손실은 최소화하되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익히셔서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암이 정말 흔한 병이 되었거든요. 요즘은 조금 겁주는 말처럼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야기하는데, 대여섯 명이 모여서 밥을 먹고 술을 마셨다, 나중에 20, 30년 후에 이 중에 두세 명은 암에 걸릴 거다, 확률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나는 아니겠지 라고 다들 생각하시지만, 그만큼 암의 어떤 발생 확률도 높아졌고 진단율도 높아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래 살게 되었죠. 장수 시대, 그리고 좋지 않은 환경,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암은 이제는 정말 흔한 병이 되었어요. 이런 암이 흔한 시대에 우리가 너무 그렇다고 해서 겁을 먹고 살 필요는 없지만, 가능하면 꼭 피해야 될 것들은 몇 가지 피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의 생물학이라는 책을 쓴 와인버그 박사는 암의 아주 저명한 학자인데요. 암과 관련해서 강조하는 4가지 피해야 될 것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첫 번째가 자외선입니다. 많은 피부과 선생님들이 뭐 선크림을 발라라, 과도한 자외선 노출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외선에 많이 노출이 되는 것은 세포 파괴를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어떤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음식 생활에서 피해야 될 것은 구운 고기, 탄 고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고기를 드셔야 한다면 찌거나 삶아서 그것을 드시라고 하는 편이고요. 삼겹살집 가서 막 바짝 태워서 고기를 먹고 이런 것을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고기를 태워서 먹는 것, 그 다음에 구워서 먹는 것들은 어떤 좋지 않은 어떤 발암물질의 발생도 생기고 지방에 좋지 않은 변성도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외겠지만 요즘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곰팡이가 핀 음식입니다. 간혹은 아플라톡신처럼 발암물질로 작용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곰팡이가 난 음식들을 먹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흡연입니다. 담배죠. 담배의 폐해에 대해서는 알고 있겠지만 담배 한 모금을 딱 빨아들였을 때 우리 몸에는 한 1조 개 정도의 유리기가 생산된다고 합니다. 즉 그 유리기들은 다 세포를 파괴시킬 거고, 그걸 처리하는데 우리 몸은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소진해야겠죠. 이제 대학교 때 실험을 통해서 보면 담배 연기를 딱 넣는 순간 토끼 귀에 있는 모세혈관이 싹 사라집니다. 그만큼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합니다. 흡연은 백해무익합니다. 거기서 얻는 이득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내가 이제 40대 이후가 됐다 하면 마음을 굳건하게 먹고 담배를 끊으시길 바랍니다. 자외선, 구운 고기, 그다음에 곰팡이 난 음식, 담배, 이 네 가지는 암의 예방과 그 다음에 좋은 관리를 위해서 꼭 피해야 될 음식입니다. 암이 그 병의 중함 정도에 비해서 정말 암 환자가 많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저희 한의원에 단골로 오신 환자분 중에도 지난번에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폐에서 뭐가 보였다, 정밀검사를 해야 된다 하더니 이번 주 일요일 날 들어가셔서 수술해야 된다, 암이다, 이건 90% 이상 암이다, 수술합시다 라고 하시거든요. 그만큼 주변에서 암에 걸렸다, 암을 치료했다, 잘 살고 있다, 또는 때로는 이제 우울한 이야기지만 암에 걸려서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 이런 경우들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물가나 경기도 체감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통계적인 수치를 빌지 않더라도 우리가 체감하는 암의 어떤 증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암 환자가 늘어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우울한 일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의 특징입니다. 우리 사회는 급격히 산업화가 됐고 스트레스 수준도 굉장히 늘어났고, 자연 환경,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숨쉬고 먹고 마시는 이런 일상적인 환경이 오염도가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황사는 이제는 양반이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리고 자동차나 어떤 산업시설에서 내뿜는 다양한 가스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먹고 숨쉬고 마시고 이런 것이 기본적인 것 자체의 환경이 나빠졌기 때문에 이것이 암 발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는 진단과 진단기술의 발전입니다. 이전에처럼 우리가 건강검진을 특별한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고 국가검진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우리 종합검진이라고 하죠. 그런 검진도 주기적으로 받는 분들이 늘어났거든요. 즉 이전 같으면 어쩌면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어떤 검진의 어떤 정확성, 검진의 횟수, 그런 것들이 증가함으로써 암의 발견 자체가 증가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령화 사회에 우리가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고령화 사회보다도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대연명의 증가가 굉장히 급격히 증가했고 노인 인구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암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질병의 본질이 퇴행성 질환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발병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 사회가 그만큼 빠르게 나이를 먹는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암의 발생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오래 살게 되었고 안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었고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진단 기술과 횟수가 증가했으니까요, 우리가 암 환자로 진단받는 그런 것들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암에 관한 통계를 보면 남녀 공이 1위는 갑상선암입니다. 그 다음을 대장암, 폐암, 위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유방암, 남성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암, 이런 암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암들이 많이 진단받고 발생하는 요인은 좀 다양하게 한번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갑상선암이야말로 진단 기술의 정확도와 확산이 발견의 확률을 높인 그런 대표적인 암이기도 합니다. 약간 우스갯소리지만 어느 지역에 정밀한 진단
기계가 갔더니 그 지역에 갑상선암 환자가 늘어났다더라, 이런 말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는 모르고 지냈을 정도의 수준의 암들도 발견하게 됐기 때문에 갑상선암이 증가하게 됐고요. 이것과는 또 다른 별개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급격하게 변동하고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불면의 대한민국, 이런 대한민국의 환경이 갑상선암에도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1차적으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신 피질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상태를 벗어나려고 하게 되죠. 이겨내려고 하는데요. 갑상선은 다들 아시겠지만 자동차 엑셀과 브레이크처럼 어떤 에너지 대사, 당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너무 만성화되고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에 오랫동안 노출되게 된 분들은 이런 당 대사 조절 기능에 조금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갑상선이 과로 상태에 빠지게 되겠죠. 저는 이런 상태에서 갑상선이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고 갑상선암도 증가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대장암이죠. 대장암 같은 경우는 위암과 같이 연관시켜서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해서 입에서 1차적인 소화 거치고 식도 거쳐서 위 거치고 수암 거쳐서 대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런 소화관 자체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위암과 대장암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과 다르게 우리의 식생활이 빠르게 서구화됐다고 하죠. 쉽게 생각하면 예전에는 육식을 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일부러 채소를 찾아 먹을 정도로 어떤 육식의 비율, 이런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서구인들과 달리 동양인들은 채소 중심의 식생활을 하면서 대장의 길이가 좀 긴 방향으로 진화를 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런 채식을 통해서도 충분한 영양을 흡수하기 위해서 긴 장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런 긴 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고기, 육류, 붉은 고기가 들어오게 되면 장내 환경에서 염증이 생길 확률들이 높아지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어떤 암의 발생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식생활의 서구화와 육식의 증가, 이거 외에도 우리가 과거에는 먹지 않았던 산업화 시대 이후로 다양하게 섭취하는 가공식품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암 발생에 영향을 주고, 식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화학물질들, 이런 화학물질들이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다 보면 그 영향으로부터 위나 장의 세포들이 손상을 당하고 이런 것들의 데미지가 쌓여서 위암이나 대장암의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즉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식생활이 멀어지고 인공적인 화학물질들이 그것을 대신하게 되고 거기다 서구화된 육식 중심의 식생활이 되면서 이런 소화기관의 암이 증가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앓고 있는 폐암 같은 경우는 숨쉬는 공기가 나빠졌기 때문이겠죠. 흡연은 당연히 1차적으로 위험한 요소일 거고요. 우리 매일 앱을 보면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이런 것도 측정하게 되는데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예전에 이게 한참 이슈가 됐을 때는 공기가 안 좋은 날 많은 분들이 마스크도 끼고 다녔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마스크에 대한 어떤 노이로제가 걸린 건지 이제는 공기가 나쁜 날도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숨쉬는 공기 자체가 나빠지고 또 사람들이 운동의 부족으로 호흡 능력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폐암 발생을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는 방식 그리고 사람들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우리 한국인들의 많이 발생하는 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암 환자분들이 본인이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해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건강하게 잘 살다가 느닷없이 진단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밑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아직 병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몸은 조금씩 뭔가 이상하다는 신호를 보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쁘다, 할 일이 많다, 이런 건 누구나 다 그렇겠지라고 무시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걸 알지 못할 뿐이지 어떤 암이 진행되고 있을 때 알아채지 못하는 신호들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넓게는 암이 아직 완전히 진단받기 전의 상태에 보내는 신호들은 어떻게 보면 만성화된 염증의 신호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즉 만성화된 염증은 면역계의 저하와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감기를 건강의 신호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기나 이런 잔병 치레가 유난히 더 늘어난다, 이전보다. 그리고 이게
이게 장기화되고 잘 낫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뭔가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이것을 극복해낼 만한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10대, 20대는 아니겠죠. 당연히 중년 이후로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면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암세포는 에너지 쟁탈전에서 굉장히 탐욕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살고 본인이 분열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끌어다 쓰겠죠. 그렇다면 정상적인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들은 부족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늘 힘도 좀 없고 근육도 좀 빠지고 조금씩 우리말에 밭은다고 하거든요. 조금씩 말라가고 무력해지는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처럼 암세포가 에너지를 끌어다 쓰고 정상적인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디가 다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의 수복이 잘 되지 않게 되고 회복되는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또한 암이 좋아하는 어떤 내적인 환경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효소나 면역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좋은 체온보다는 약간 낮은 체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체온이 계속 조금 낮은 상태로 유지된다. 즉 내 몸이 면역 기능이나 에너지 수준이 계속 떨어진 상태, 아부도우르 박사가 말하는 저체온, 저산소, 이런 저에너지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된다면 내 몸에 뭔가 만성적인 소모성 질환이 생겼구나. 그 중에 하나로서 암을 한번 의심해보고 장기화된다면 꼭 한번 제대로 정밀한 진단들을 통해서 암이 아닌지 유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암세포와 당뇨의 관계는 약간 세포 대사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뇨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는 소변이 달다. 즉 소변에 당이 섞여서 나온다 이런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섭취한 당을 세포들이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뇨에 걸리기 전에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상태에 빠지게 되거든요. 당이 혈관 속에 넘치고 있는데도 세포들이 당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먹을 것은 넘치는데 세포는 배가 고프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상태는 어떤 만성 염증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만성 염증 상태는 반복된 세포 손상과 파괴를 일으키게 되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떤 암의 발생으로 가는 어떤 스텝이 되는 것이죠. 즉 요즘 비만 자체도 암의 요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운동도 부족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정말 당연하게 생겨지는 요인들이 쌓여서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고 이것이 만성 염증 상태에 우리를 빠뜨리게 되고 암의 발생을 촉진할 수 있는 내적인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대학병원에, 큰 병원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원한 환자들을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자신의 병의 원인으로 80% 정도의 사람이 스트레스를 꼽았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현대인도 적당한 자극이 없으면 생명은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현대인의 스트레스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높은 스트레스를 짧게 받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다는 겁니다. 즉 만성화된 스트레스, 장기적인 스트레스에 빠지는 것이 현대인들의 어떤 스트레스의 특징이고 이것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큰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어떤 면역세포의 기능 자체도 떨어지게 되고 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가 보이는 일상적인 반응들 있죠? 잠을 잘 자지 못한다, 막 단 것을 먹는다, 안 좋은 영양 섭취를 한다, 술을 마신다, 담배를 핀다,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인 요인을 받으면서 내부의 우리 몸의 내적 상태를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계속된 염증성 상태에 빠지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 스트레스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암의 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유전, 즉 가족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일종의 세포의 패턴이거든요. 암 유전자라는 어떤 우울한 것도 있지만 슈퍼 장수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건강관리를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먹는 것도 막 먹는데 70, 80이 돼서 웬만한 사람들보다 건강하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 암의 어떤 유전인자를 내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았다고 하면 암이 발생하기
치료되기 쉬운 환경에 1차적으로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어떤 위험성에 노출이 됐을 때 쉽게 생각, 단적으로 예를 들면 정상인이 20번 정도의 잘못된 게 반복됐을 때 암으로 진행된다면 이런 사람들은 5번, 6번만 반복이 진행돼도 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가족력, 유전력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물려받은 유전자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같은 가족으로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음식 습관,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수면 패턴, 그리고 그 가정 내에서 받는 어떤 정서적인 스트레스나 감정적인 교류, 즉 내 생활, 나를 둘러싼 전체적인 환경을 같이 봐야 되고요. 가족력이라는 관점에서. 두 번째로는 그렇게 내가 어려서 가족 내에서 특정한 습관들을 가진 사람으로 성인이 되면 3살보든 8 간다고 그 습관을 계속 가지고 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습관이 가져오는 어떤 유전자의 발현,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유전자라는 어떤 씨앗이 있다면 내가 습관들을 통해서 그걸 발현하는 어떤 토양도 가족력의 범위로 같이 봐야지 유전자 자체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연구 결과를 보면 가족들은 우리가 같은 변기를 쓰잖아요. 장내 세균총마저도 공유한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장내에 어떤 세균들을 갖고 있는가도 가족들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장내 세균총은 당연히 어떤 대장암은 물론 우리 몸에 영양대사든 물질대사에도 다양한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유전자 패턴이 아니라 오히려 생활을 통해서 만들어진 패턴이겠죠. 이처럼 단순히 유전자에 국한하지 말고 우리가 가족이라는 생활 공동체에서 생기면서 같이 살면서 공유해야 되는 다양한 습관, 균, 이런 것들이 함께 가족력이라는 범위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암은 분명히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고, 암을 진단받는 순간 정말 뭔가 헤어날 수 없는 어떤 늪에 빠지는 듯한 느낌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암 또한 내 몸에서 생긴 거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세포들은 어떤 환경에서든 적응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죠. 그게 좋은 적응인 경우도 있고 안 좋은 적응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추가 어디로 가는가는 이 세포를 둘러싼 내 안의 환경, 몸과 마음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살아왔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한, 그리고 적절한 치료가 거기에 동반이 된다면 현대인의 암은 상당히 생존의 확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유념해야 될 것은 치료만으로 암은 다스릴 수 없다는 겁니다. 암이 발생하게 된 것도 내가 살아온 시간 때문이고, 암을 치료한 후에도 나는 또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암에 진단받거나 또 암이 두렵거나 가족력이 있고 또 내가 암 치료 후에 생활관리를 하고 있는 분이라면, 암을 다루는 것은 어떤 병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다루는 건 내 생활을 다루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전과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이시면 좋겠고, 좋은 방향으로 다시 내 안에 있는 세포들을 적응시키고 길들인다면 훨씬 더 이전의 삶과는 또 다른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병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언제나 내 자신의 인생, 내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가 무서운 건 아직 완치법이 없다는 겁니다.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진행되는 속도를 늦출 수만 있을 뿐 치료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환자분들이 더 두려워하시는 이유는 심지어 암도 내가 암에 걸리고 이런 치료를 받고 어쩌면 잘 되어서 살고 이런 걸 내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치매는 나를 잃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젊어서 정말 부와 명성, 학식과 이런 모든 것을 쌓았어도 치매에 걸리면 이 모든 내 인생이 무의미해지고 퇴색하고 남들에게 안 좋은 기억을 남기게 된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전에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할 때 할머니들의 대화가 늘 떠오르는데요. 그 두 할머니가 동네에 다른 할머니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구 엄마 소식 들었어? 하면서 치매 걸린 할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암은 하나도 안 무서워. 그냥 죽어버리면 되니까. 근데 치매는 정말 무서워. 나도 못할 짓이고 자식들한테도 못할 짓이야.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치매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고 실제로도 치매 인구도 늘어나고 있지만 어떤 치매가 주는 두려움은 죽음보다도 더 어쩌면 더 우울하고 어둡고 비참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치매에 걸리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이유는 노화일 겁니다. 대부분의 치매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뇌세포의 퇴행성 변화, 즉 뇌세포가 늙으면서 생기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세포가 제 기능을 활발하게 하면서 우리 몸에 각종 신호들을 전달해서 신체적인 움직임도 하고 정신 기능들도 수행을 해야 되는데 뇌세포가 그것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퇴행성 변화는 물론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노화라는 것을 그 전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가 빨리 늙는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치매가 가장 걸릴 수 있는 위험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단기적으로 기억력이 깜빡깜빡한다 이런 것들 건망증이죠. 건망증에 걸리면 나 이거 치매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고 걱정하시고 또 검사받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건망증과 치매는 좀 다릅니다. 건망은 쉽게 생각하면 뇌가 뭔가 과부하가 걸려서 얘를 처리하기 싫어서 한쪽으로 던져놓거나 이런 거라면 치매는 뇌의 기능이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에 걸린 환자들의 뇌세포의 특징은 뭐냐면 새로운 기억을 접수해서 담아놓지 못한다는 거죠. 새로운 길을 갔는데 그 길을 잊어먹는다던가 이사를 갔는데 잊어먹는다던가 이런 거. 그리고 이전에는 굉장히 그냥 자연스럽게 했던 어떤 뇌의 기능들, 정신 기능들이 잘 되지 않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면 어떤 치매의 전조 증상으로 봐야 되고요. 또 치매는 뇌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표현 능력, 감정, 그리고 신체적인 움직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퇴행한다, 떨어진다 이런 느낌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신적인 기능들의 저하, 그리고 인지 능력이라든가 기억력, 정신적인 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쇠퇴하는 것들을 치매의 어떤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어떤 사람이 치매에 잘 걸리냐고 물어보시는 노인 환자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내 삶의 어떤 경험이 줄어들고 삶이 단조롭고 그 폭이 좁아지는 것, 이것이 치매를 가장 가속화시키는, 치매에 걸리기 쉬운 상황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험은 양으로 혹은 질적으로 다양한 게 좋거든요. 내가 같은 취미 생활이나 같은 일을 하더라도 거기서 깊이 있는 배움이 일어난다면 이건 또 새로운 거겠죠. 그리고 저희가 여행을 간다, 안 먹어보는 음식을 먹는다, 외국어를 배운다, 음악을 배운다 이런 것처럼 내가 평생 안 해봤던 이런 신선한 자극들, 학습들이 적극적으로 뇌에 들어오는 거, 이런 것 또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경험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일 겁니다. 하지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도 내일 같고 이렇게 단조로워지면 뇌는 더 이상 새로운 어떤 연결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급속하게 기능이 저하되면 결국은 어떤 치매라는 현상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환자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노인분들에게 아주 사소한 거라도 새롭고 재밌는 걸 하시라고 저는 권하거든요. 그럼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그러세요. 다 살아가지고 그런 걸 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포기하고 대충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똑같이 살면 뇌는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런 것처럼 단조로운 삶, 호기심이 없는 삶, 즐거움이 없는 삶이 어떤 치매를 가속화시키는 가장 큰 베이스가 될 거고요. 여기에 제가 이제 최근에 할머니들한테 잔소리하는 건 밤에 유튜브 보지 마세요. 이거 말씀드립니다. 침 맞으면서도 유튜브 채널을 계속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보는 건 좋은데 밤에는 우리가 쉬고 뇌도 쉬고 안정하고 그러면서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유튜브 채널을 본다고 했을 때 뇌는 내가 인지하고 있는 그런 정보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색깔, 불빛 이런 것에 계속 자극을 받거든요. 근데 이 자극이 우리가 산 정상에 올라서 탁 트인
자연의 풍광을 본다던가 이런 게 아니고 뇌로 보면 짜증을 일으키는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자극들입니다. 깊은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자극들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뇌는 이런 아주 말초적이고 많은 자극들에 자잘자잘하게 흥분하고 짜증하면서 지치게 됩니다. 뇌가 피곤해지면 뇌는 더 빨리 늙겠죠. 이런 거기 때문에 밤에는 고요하고 오히려 아날로그적인 자극들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극적인 정보들에 노출되시는 걸 피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치매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는 불면과 운동 부족입니다. 우리 뇌는 자는 동안 뇌는 청소 작업을 하거든요. 하지만 수면이 길게 이어지지 못하고 깊이 못 자고 얕게 자고 수면이 부족하면 뇌의 청소가 잘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청소가 안 된 방에 자꾸 먼지가 쌓이고 쓰레기가 쌓이듯이 뇌는 불필요한 물질들이 계속 축적되게 됩니다. 이런 축적들이 당연히 치매가 발생하기 쉬운 뇌세포의 상태를 만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셔서도 운동, 특히 깊이 호흡하면서 심폐 능력의 어떤 부하를 걸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어르신들에게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거, 부실하게 먹는 겁니다. 재료가 부실하면 뇌도 부실해집니다. 대충 귀찮아서 대충 때우면 뇌는 우리 몸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끌어다 쓰잖아요. 전체적으로 끌어다 쓸 에너지가 부족하면 뇌도 맨날 피곤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생활에서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할 때 치매도 예방할 수 있고 설사 치매를 진단받았다 할지라도 진행되는 속도를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매는 결코 공포스러운 두려운 질환만은 아닐 것입니다. 치매를 걱정하시거나 아니면은 경도 치매에 걸려서 약을 복용하신 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것을 귀찮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 움직이면 순환도 좋아지지만 이런 긍정적인 신호들이 뇌에도 또 좋은 신호를 주게 됩니다.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움츠러들고 그냥 세상 다 산 것처럼 살지 마시고 마치 어린아이들이 뭘 봐도 질문을 하듯이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자꾸 경험하고 접하고 알지 못하고 내가 잘하지 못해도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고정된 멈춰있던 삶들의 신선한 자극들을 자꾸 줘야 됩니다. 우리가 심금을 울린다고 하죠. 내 안에 있는 뭔가를 건드는 그런 자극들을 자주 경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혈행의 순환뿐만 아니라 에너지 대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호흡입니다. 치매에 좋은 게 뭐지 해서 막 영양제도 찾아 먹고 음식도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호흡은 놓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호흡은 실제로 우리 세포가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산소를 공급하는 원천이 되고요. 깊고 충만한 호흡을 해야 우리 몸의 림프 시스템의 순환도 활발해집니다. 림프는 면역기관이면서 청소기관이거든요. 치매는 나쁜 것들이 쌓여서 생기는데 청소가 잘 되지 않는다면 그게 더 가속화되겠죠. 좋은 호흡과 적극적인 신체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림프 시스템의 순환을 활발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취미로 잘 권하는 게 바로 음악과 외국어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현재 한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음악을 적극적으로 배워본다든가 외국어를 적극적으로 배워본 경험들이 많지 않으시거든요. 그걸 내가 정말 열심히 학생처럼 한번 꾸준히 배우신다면 뇌는 전에 없던 신선한 자극들이 넘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뇌는 새로워져야지 라는 동기부여를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치매도 예방해지고 내 삶의 질 자체, 행복도 높아지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으로 꾸준히 사는 사람의 뇌에 치매가 찾아오진 않을 겁니다. 치매 환자분들 중에 어떤 성격이 이전과 달라진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저희 환자분들도 이야기하시는데 뭘 자기 걸 훔쳐갔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뇌세포의 변화에 의해서 어떤 그런 성향의 변화도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뇌세포가 퇴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조금 우울한 일이지만 고등한 사고를 하는 어떤 이성적인 인간보다는 조금 더 유아틱하거나 조금 더 동물적인 그런 뇌의 성향이 더 발현되게 되겠죠. 그리고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불안하고 위축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내가 불안한 아이들이나 동물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보이는 성향이 공격성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보호 본능의 발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뇌의 어떤 신경전달 체계의 변화 때문에도 난폭해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자기보호 본능의 발현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어떤 행동이라든가 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치매 환자분들이 더 슬픈 이유는 늘 어느 정도 정말 최악의 상태로 가서 모든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거동도 하지 못하고 그럴 때는 이제 그분들도 느끼긴 할 텐데 아마 표현을 하지 못하실 확률이 있죠. 그런데 이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거든요. 온전치 않았을 때 했을 상태에서 저지른 말과 행동이 언뜻 기억나신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느끼는 자괴감이 굉장히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뇌가 완전히 이제 망가져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한은 그런 상태가 번갈아 가면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그분들이 느끼는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 그런 것들이 치매가 어떻게 주는 불안, 어떤 공포, 두려움, 슬픔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치매는 현재까지는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질환입니다. 저는 치매를 나를 잃어가는 병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잃어가면서 점점점 나를 나답게 했던 것들을 잃어가고, 주변에게 그런 것들을 상처를 입히고, 또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스스로가 무너져 내리는 이런 것들이 치매가 주는 가장 큰 공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매를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중년 이후로 이미 노년에 접어들기 전부터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을 쓰는 습관이라는 건 내가 힘이 있고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의욕이 있을 때 좀 더 잘 루틴으로 만들 수 있지, 내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도 힘들고 지쳐있을 때 새로운 것을 뭔가 시도한다는 건 어렵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삶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말고 하나 둘씩 내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습관들을 계속 해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마라톤 같은 거거든요. 100m 달리고 나서 쉰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성향에 맞춰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계속 실천해 나간다면 뇌가 스스로 살려는 의지, 본능을 잃지 않을 것이고, 뇌가 새로워지면 치매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고, 또 치매가 진행되는 것도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